자, 이제 47쪽을 펴보시면 부동산 입지론이라고 나와 있고요. 1번 제목을 보면 입지와 입지 선정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광고를 할 때도요. 뭐 입지 조건이 양호하다 또는 뭐 해당 아파트가 어디에 입지해 있다 이런 많이 쓰잖아요. 그 입지한다는 것 말 자체는 어떤 그 입지 주체가 차지하는 위치, 공간,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주 가볍게 얘기를 한다면 입지는 곧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입지란 어떤 것이 장소를 정하고 있는 위치를 말한다 할 때 그냥 입지가 곧 위치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입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입지 주체가 요구하는 또는 원하고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행위를 우린 입지 선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예컨대 내가 노후에 별장을 만들고 싶다, 전원주택 생활하고 싶다 할 때 여기저기 전국 발품 팔고 돌아다니다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땅이 있더라. 그 땅을 발견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입지 선정이다. 이렇게 말뜻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입지론에는 농업 입지론, 또 공업 입지론, 또 상업 입지론, 또 주거 입지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입지론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나 비중이 높은 파트가 또 내용도 많은 파트가 상업 입지예요. 상업 입지. 그러니까 지금 2번에 나오는 농업 입지는요. 나중에 지대론이 있거든요. 지대론에서 뒤내내 입지교차 지대서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굳이 농업 입지론을 따로 떼어놓고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제가 본 수업 들어가도요. 농업 입지론 따로 설명 안 해요. 왜? 나중에 지대론의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3번에 공업 입지론 들어가도 되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공업 입지란 말은 쉽게 말하면 공장을 또는 공장이 어느 곳에 입지, 위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업 입지론은 그게 세 가지 구분되는데 지금 기초서니까 2가지 정도로 나눠지고 있죠. 일단 제목을 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다? 제목부터 보라는 거예요. 공업 입지론이면 첫 번째 가로 1번에 배버의 최소 비용 기론이 있죠.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48쪽 맨 아래에 가로 2번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셔도 좋고 그냥 제 수업에 집중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항상 제목을 강조하죠. 제목을 강조하는 건 첫 번째 체계를 파악하고 두 번째 제목 속에 내용이 담겨있다. 생각해봐요. 지금 배버해놓고 최소 비용 이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제목을 잘 해석해보면 최소 비용이니까 뭔진 몰라도 배버라는 사람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 또는 어떤 비용이 가장 최소 적게 드는 지점에 공장을 세우자는 주장 아닐까 이런 해석은 되잖아요. 그리고 비용이라는 말 자체는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측면과 관계가 있을까요? 비용이란 말은 공급과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공급 측면의 공업 입지론으로서 각종 생산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기업이 입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해서 저는 제목만 지금 먼저 보는 거예요. 레쉬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이론이 최대 수요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제목 속에 벌써 무슨 말이 있어요? 수요. 그러니까 레쉬 이론은 수요 측면의 공업 입지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까 우리 뭐 배웠어요? 수요란 말 나오면 사는 쪽 파는 쪽. 수요자는 사는 쪽 파는 쪽. 사는 쪽. 사는 쪽이니까 무슨 말이냐? 최대 수요란 말은 레쉬라는 사람 입장에서 공장 또는 기업은 그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곳에 입지 세워지는 게 가장 따봉 아니냐
이런 주장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성격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배보라는 사람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쪽에 공장 세워야 기업에 유리한다라고 말한 것이고, 래시는 옆에 듣고 있다가 야 배보야 너 그거 아니다. 야 비용이 아무리 적게 들어봤자 그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안 팔리면 꽝 아니겠느냐. 그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조금 예쁘게 한번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 순수익의 개념 아시죠? 순수익. 그럼 순수익이라는 말은 결국은 전체적인 수입에서 전체적인 비용을 빼고 남은 값이 순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배보 입장에서는요, 요 총 비용을 가장 적게 드는 지점에 공장 세우게 되면 그 기업의 순수익이 최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때 래시는 아니다.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세워야 그 기업의 총 수입이 최대가 됨으로써 순수익이 최대가 될 수 있지 않겠니? 말한 게 래시예요. 그럼 각각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들 다 타당성 있는 이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제 배버라는 사람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살 붙이는 건 이제 본 수업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배버가 나올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배버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이론을 주장한 거예요. 그럼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수송비, 노동비, 그리고 집적이익,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이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노동비가 있잖아요. 그럼 노동비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건비. 인건비. 또 경제학의 용어로 따지면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응? 아까 제가 왜 그 수요 공급 얘기할 때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의 가격을 뭐라 그랬어요? 임금. 그 어려운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임금이란 말이 어렵다는 느낌 안 들죠? 근데 왜 바로바로 말 안 나온다? 익숙하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요. 이런 몰라 틀린 거 아니라니까. 익숙하지 않은 말로는 허걱 당황하게 틀리는 것이지 몰라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여러 가지 말이 익숙해지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다. 계속 반복해서 읽고 써보고 말해보고 또 들어보고. 오케이? 그래서 뭐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걸 반복해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자마자 맞아 틀려 이게 나와요. 느낌이. 그 느낌으로 탁탁 찍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시간 내에 푸는 거지. 하나하나 다 해석하고 언제 그 시간 내에 풉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교과서에 수송비, 노동비, 그 다음에 집적이익을 고려했다 그랬거든요. 그 출제위원이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고려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똑같은 말 쓴 거 아니냐고! 인건비 그랬더니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다 틀리면 어떡하냐고 도대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좀 생각해봐요. 수송비나 노동비는 비용이죠. 그럼 비용은 최소 최대. 그런데 집적이익은 뭔진 몰라도 이익 아니에요. 그럼 이익은 최소 최대. 그럼 상식적으로 이런 말 가능해요? 배버는 수송비와 노동비를 최소가 되고 집적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기업 또는 공장이 입지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맞죠? 근데 그런 문장들이 교과서에 없다고. 교과서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고. 그런데 교과서에 없다고 저런 걸 눈 뜨고 틀리면 안 되지 않냐고. 왜? 최소한 비용은 상식으로 최소가 돼야 되고 이익은 최대가 돼야 되지 않냐고요. 근데 3년 전 기출문제에 어떻게 문장이 나왔느냐. 배버에 의하면 수송비, 노동비, 이익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각각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하여야 함을 주장한 이론이다 그랬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그 당시 그 문제 맞춘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냐?
뭐만 머릿속에 기억이 된다. 아, 배버 이론이 뭐라고요? 이게 머릿속에 박힌 거야, 이게. 이 최소란 말이 머릿속에 박혔다고! 그러니까 수성비, 노동비, 집적이익 뜻은 해석하려 하지 않고, 그래, 그 세 가지 요소 고려했어? 그건 또 외우고 해, 또. 이 세 가지를 고려했다는 걸 또 외웠네. 그리고 최소자를 외웠네. 그럼 왜 그렇게 외우신 분 입장에서는 그 문장이 맞다고 느낄 거 아닙니까? 응? 네,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증오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라고. 아니, 알고 외우면 누가 뭘 합니까? 그 무턱대고 그 문장만 외워놓으니 사람이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이 고통 끝에, 아, 이왕이면 좋은 결과 얻고 가셔야지. 이렇게 고생하시고 나서 이 결과 안 좋아봐요. 서로 민망한 겁니다, 이것이. 아시겠죠? 근데 이게 막상 하나하나 해석해보면 어려운 게 뭐고, 당연한 말 해놓는데, 그런데 그 당연한 말을 문제에 내놓으면 틀린다니까, 글쎄. 왜요? 순간적으로 이게 뭐가 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점점 느끼실 텐데, 모의고사 볼 때도요, 되게 어려워서 막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해설지 보면서는, 아니, 내가 이걸 왜 4번인데 답을 3으로 했지? 이런 문제가 10문제 이상 돼요, 여러분. 10문제만 25점 아니요. 25점을 알면서 틀리면요, 도대체 합격을 할 수 있으시겠냐고.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돼요? 진짜 여러분들 실력은요, 어떻게 체크한다? 이렇게. 새벽 4시쯤에 깨워. 그럼 이제 잠도 안 깨겠죠? 비몽사몽할 때 풀어서 답이 나와야 그게 내 실력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정상적으로 아주 컨디션 좋아가지고, 야, 풀어. 이때는 내 성적이 아니라고. 그건 누구나 맞는 성적이라고. 진짜 내가 하는 것은 정말 비몽사몽 극한의 상황에서 맞춰야 그게 아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경지에 오를 때까지 공부하고 또 반복하십시오. 대부분 그러다 보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를 갈 것인데. 갈 수 있었어요. 그만큼 공부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서울대를 왜 못 가느냐? 수학 때문에. 다른 건 어떻게 되는데, 그놈의 수학은, 이거는 이 수리적인 어떤 뭐랄까,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감각? 그게 없으면 수학은 힘들죠. 근데 영어나 국어 뭐 나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열심히 하면 그만큼 되긴 하는데 수학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 자,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를 보자 이거예요. 요 정도.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더 한다면 베버가 가장 강조한 게 뭐다? 수성비. 수성비. 그래서 다른 조건이 같다고 말할 때는, 같다면 베버는 수성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에 공장을 세우자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베버에 의하면 다른 입지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소 수송비점에 기업이 입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OX. 여러분, 문장에서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이 말은 다른 거 신경 안 쓴다면, 이런 뜻이에요. 다른 거 신경 안 쓴다면, 고려하지 않는다면, 베버가 가장 강조한 게 수송비이기 때문에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세우자는 주장이다. 옳은 질문.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첫 번째 주에 일단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이런 표현 나오고, 또 베버가 고려한 인자는 수송비, 노동비, 직접 경제. 그래서 직접 경제를 다른 말로 직접 이익. 또 기출문제에서도 직접 이익이라 나오지 직접 경제라고 안 나와요. 저기 47쪽 하는데 48쪽 표 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7쪽 맨 아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그 중에서도 수송비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는 말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넘겨보시면 최소 수송비 원리 그래가지고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의 오른쪽 수송비를 가장 중시했기 때문에 공업의 최적 입지는
최소 수송비 지점이며 이랬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최소 수송비야. 그런데 배버 이론의 원래 제목이 뭐요? 최소 비용 이론이잖아요. 그럼 비용이 수송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기억하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또는 신경 쓰지 않는다면 전제가 붙어야 최소 수송비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소 비용이고, 최소 생산비점 그래야 돼. 최소 생산비점.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뭐 보편 원료, 편제 원료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공업의 입지와 관련해서 이 수송비가 적게 드는 지점에 공장을 세우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편 국지 원료 뜻만 아시고 수업은 제 걸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원료의 무게와 제품의 무게를 비교해 보았을 때, 물론 이 경우 무게란 말 대신에 중량이라고 말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만약 원료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보다 무게가 무겁다면 상식적으로 수송비도 무게가 무거운 쪽이 더 들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그러면 수송비를 비교해 보면 이 경우 원료 수송비가 제품의 수송비보다 더 많이 들지 않을까요? 무게가 무거우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기업가의 입장이라면 수송비가 적게 드는 쪽에 공장을 세우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원료 수송비가 더 들죠. 그럼 원료 수송비가 덜 드는 쪽에, 적게 드는 쪽에 공장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럼 원료 산지 근처에 공장 세워야 될까요? 그 소비지 또는 시장 근처에 공장 세워야 될까요? 응?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원료 지향형 입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잠 반대로 볼까요? 원료 무게보다 제품 무게가 무겁다면 수송비도 원료보다 제품 수송비가 더 많이 들겠죠? 그럼 기업가 입장에서는 원료와 제품 중에 어떤 수송비가 적게 드는 쪽에 공장을 세우고자 할까요? 제품 수송비. 그럼 제품 수송비가 적게 들려면 원료 산지 근처보다는 시장 근처에 공장 세우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럼 무슨 지향형? 오케이? 여러분 무슨 지향 앞에 나온 제목이 그 근처에 공장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의 뜻이에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 국지 원료, 보편 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편 원료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곳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거든요. 근데 국지 원료는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뭐 서울이건 부산이건 뭐 강원, 인천이건 강원도 뭐 산지건 간에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보편 원료를 사용하게 된다면 원료 산지 근처에 공장 세우는 게 유리할까요? 시장 근처에 공장 세우는 게 유리할까요? 시장 근처. 그래서 보편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은 시장 지향형 입지가 유리하다고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멘트 아시죠? 시멘트의 원료를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시멘트 원료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응? 시멘트 원료가 뭐랍니까? 석회석 아닌가? 석회석. 그 강원도 영월 뭐 유명하게 외우잖아요. 뭐 강원도 영월 석회석 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사실 외우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뭐 강화도 그러면 화문석 뭐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뭐 담양 그러면 죽세공품, 전주 합죽선 뭐 외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석회석이요, 강원도 산간지대에서 많이 생산이 돼요. 그럼 그래서 우리 시멘트 공장들 보세요. 대부분 강원도에 있지. 그렇죠? 그럼 이렇게 석회석이라고 하는 건
특정 지역, 강원도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국지 원료이다 보니까 석회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시멘트 공장은 주로 강원도 원료 산지 근처에 입지하지 않느냐. 그럼 결론, 보편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은 아무 곳에서 위치해도 괜찮으니까 주로 시장 근처에 입지할 것이고, 국지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은 그 원료 산지 근처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 기역본의 보편 원료에서 세 번째 줄에 오른쪽 보면 시장 지향형 입지란 말 나오고, 또 동그라미 니은번 편제 원료에서 역시 세 번째 줄을 보면 원료 지향 입지란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지금 우리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만 생각하면 외우잖아도 이해가 가는 것이지, 굳이 그걸 외울 필요가 뭐냐 말이에요. understand? 네. 그 얘기한 것이고, 여러분 노동지향은요, 요령 알려드릴게요. 노동자 나오면요, 답이 노동이에요. 아니 문장이 길게 나와. 근데 노동이란 말이 있대. 그럼 답은 무조건 노동자라는 게 답이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값싼 노동력의 확보 또는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입지 요소 이러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답이 노동지향이에요. 예컨대 여러분 혹시 우리 또 역시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옛날에 보면은 그 구미 그러면 전자조립공업, 그럼 뭐 대구 그러면 섬유공업, 섬유산업, 또 부산 그러면 그 신발산업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뭔지 알아요? 전자조립공업, 신발, 그리고 그 섬유 이런 것들은 노동집약적 산업이에요. 경공업. 그러니까 뭐다? 어떤 특별한 어떤 기술력, 자본력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값싼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요,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엄청 컸다고. 그럼 여성과 남성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훨씬 값싼 노동력입니까? 여성이죠.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구미나 대구, 부산의 그런 그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섬유 이런 신발 산업 등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값싼 노동력인 여성 근로자의 확보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과거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구미의 나이트클럽을 가면 부킹이 100%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전자조립공업, 여성 노동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구미는 남성이 부족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가면 남자가 없어가지고 부킹 무조건 100이었다. 이런 그런 여담이,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건 그때 한번 가볼 걸,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 4번에 집적지향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요, 다른 필요 없어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수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다 그랬죠. 그런 말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고는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는 이 말 빼고 다른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무조건 집적을 답으로 하자. 집적이니까 발음 세게 하면 집적이에요. 오케이? 근데 원래 여러분 그 우리 개론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집이라는 글자가 많거든요. 집, 뭐 집적한다 이런 식으로 집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집은요, 한자로 모일 집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나오는 단어 중에 집이라는 말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자? 뭔진 몰라도 한 곳에 모인다 이 뜻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다? 서로 관련이 있는 공장, 기업끼리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뭐라고 한다? 집적한다. 여러분 예컨대요, 뭐 지금은 그런 그 어떤 의미가 쇠퇴하고 있지만, 저 미국의 경우 왜 그 컴퓨터 산업 계열 관련 산업들 한 곳에 모여 있는 그곳을 실리콘밸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실리콘밸리. 그럼 이제 컴퓨터 관련 어떤 업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공장들이. 그럼 이걸 뭔다? 관련 기업이나 업체가 한 곳에 모여 있다. 그 뭐다? 모일 집을 쓰니까 집적지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집적의 동의어가 뭡니까? 껄떡이죠.
자, 이런 것은 이제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듣는 분들이 귀가 많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근데 아재 개그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재인데 그 아재 개그를 해야지 무슨 개그를 하겠습니까? 예,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군요. 예. 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대 수요일은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세우자는 주장 아닙니까? 근데 물건이 많이 팔 수 있는 곳 이래버리면 뽀록이 나니까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말 안 하더라 이 말이요. 그럼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 오른쪽 넘어와 봐요. 49쪽에 세 번째 줄 보면 공장의 입지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하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럼 가급적 시장 인근에 입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과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 것이 가장 물건을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레쉬의 주장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레쉬의 주장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소비자 지불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거 그래도 해석해 볼까요?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 아닙니까? 근데 이 속에는요, 그 상품, 우리 아까 경제론 배울 때 상품 물건을 재화라고 했잖아요. 그럼 재화, 그 상품의 가격뿐 아니라 그 물건을 시장까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소비지까지 운반하는 데 들어가는 수송비까지 포함된 값이 소비자 지불 가격이라고 본 게 누구다? 레쉬. 집 나간 게 레쉬가 있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옛날 동화. 아, 그런 거 안 보고 살았습니까? 내가 이상한가? 제 교류가 한 40 몇 년 전 기억인데. 레쉬. 아, 그러면 혹시 만화는 많이 알아요? 인조인간 캐시안. 요괴인간 벤베라베로. 서부소년 차돌이. 우주소년 빠삐.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아, 그런 거 모르나 봐.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그럼 타이거 마스크. 아, 전혀 다른 세대군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 그럼 요술공주 세대는 압니까? 그럼 요술천사 꽃분이는? 요술공주 민키. 민키는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그 뭐에 저기 이렇게, 뭐 이렇게, 아, 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 만화도 다르구나. 여러분이 아는 만화는 뭐가 있어요? 몰라요? 아, 뭐 드래곤볼? 그 정도는 알아요? 드래곤볼? 만화도 다르군요. 자, 그런데 봐요. 이 레쉬 입장에서도 요게 관건이었던 거야, 요게. 무슨 말이냐? 이런 봐봐요. 만약에 공장의 입지, 위치가 시장과 가깝더라. 시장 인근이더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물건을 시장까지 운반하는 데 들어가는 수송비가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적게 들겠죠. 시장과 가까운 곳에 공장이 있으면. 그럼 수송비가 적게 들면 결국 요 소비자 지불 가격에서 요게 적게 들면 이걸 합한 값인 소비자 지불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럼 값이 싸진다? 비싸진다? 그럼 제가 줄여서 그냥 가격이라고 할게요. 가격 싸지죠? 그럼 우리 값이 싸지면 그 물건 더 사게 된다? 덜 산다? 더 사게 되면 그 물건의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오케이? 그럼 일단 잠깐 끊어볼게요. 우리 조금 전에 레쉬는 기업이 잘 되려면, 공장 잘 되려면 가급적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곳. 제가 다른 말로 시장 근처에 공장 세우면 바람직하다고 했었죠. 봐봐요. 시장 근처에 공장 세우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값이 싸지니까 수요량이 늘어나게 되지 않느냐. 그만큼 시장 근처에 공장 세우면 물건이 많이 팔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이
커지게 되지 않니? 라고 말한 게 누구다? 외식. 오케이? 근데 뒤집어서 만약 공장의 위치가 입지점이 시장에서 멀어진다 또는 외곽에 입지한다. 그럼 중심에서 멀어진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멀어진다 할 수 있겠잖아요. 그 외곽으로 가면 수송 거리가 멀어지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겠죠. 그러면 요 값이 많이 들면 요걸 합한 값인 소비자 지불 가격도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값이 비싸지면 그 물건을 덜 사겠죠.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레시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 가까운 곳에 공장이 세워져야만 소비자 지불 가격이 싸져서 수요량이 늘기 때문에 그 공장 기업의 이윤이 극대가 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좀 더 고급지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비자 지불 가격이 싸지면 그 공장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하죠. 근데 가격 비싸지면 감소하죠.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레쉬의 공업 입지론에 의하면, 좀 최대 수요 이론에 의하면 소비자 지불 가격과 그 기업에서 생산한 재화의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서로 반대 방향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해석해 보면 별거 아닌데 그걸 문자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소비자 지불 가격과 특정 재화의 수요량은 반비례 또는 역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냐고. 근데 막상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요. 당연한 말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어렵다는 느낌을 받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은 그냥 저는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만 여러분이 설명을 했던 거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교과서가 있다면 교과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로서 한 번쯤은 뜻을 알건 모르건 간에 읽어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뜻을 다 알아들으면서 읽는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몰라도 소설책 읽듯이 반복해서 읽어만 주신다면 익숙해짐으로써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더라는 얘기죠. 근데 4번에 상업 입지론 들어갈 때는 이게 한 번 들어가면 설명이 쭉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연결이 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49쪽의 4번 상업 입지론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